자, 이번 주에는 생성 메소드와 필드 변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생성 메소드는 뭐 영어로는 constructor라고 얘기를 해요. constructor가 뭐예요? 만드는 거죠. 건축할 때 얘기 많이 하죠. 만드는 것. constructor라는 말은 우리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객체를 만들 때 뭔가 쓰는 메소드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요. 우리말로는 뭐 여러 가지로 쓰다가 생성 메소드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 메소드. 그 말은 객체를 생성할 때 딱 한 번 실행하는 메소드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객체를 생성하면서 사실 메소드만 정의하고 말았죠. 다른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그 작업을 해주는 메소드. 그러니까 초기 객체가 태어나면서 이제 갖고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기본 장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는 그런 메소드가 콘스트럭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콘스트럭터 메소드를 만들어 두면 객체를 생성하면 바로 한 번 딱 실행하고 말아요. 필드 변수는 이어서 공부할 거고요. 지난 시간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면 클래스 만들어 봤었죠? 퍼블릭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넣었고요. 지난 시간에 넣어본 코드는 다 메소드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 두면 클래스에 기획한 대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클래스 이름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기 하면은 객체가 생성되겠어요. 그죠? 객체가 생성됐다는 얘기는 객체가 메모리에 실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주소가 부여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만들어 봤었죠. 메소드는 함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외부에 공개하는 메소드는 앞에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둬야 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붙이는 요령도 배웠죠. 그 다음에 파라메타를 나열해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 같이 인수로 제공해서 그 인수 값이 파라메타 변수에 지정이 된 다음에 메소드의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고요. 실행하고 난 뒤에 어떤 값을 리턴하게 되면 그 리턴 타입도 어떤 타입을 리턴하는지 타입을 앞에다 명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제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배울 생성 메소드는 뭐냐면 메소드의 일종인데 좀 특별한 메소드예요. 이거는 누가 불러주는 게 아니고요. 객체를 생성할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메소드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자, 그러면 그럼 생성 메소드는 어떻게 만드느냐가 여기 폼이 나와 있죠. 마우스가 없어졌네. 자, 생성 메소드의 이름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생성 메소드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나와 있죠?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그래, 퍼블릭 클래스 이름 하고 괄호 열고 필요하면 몇 개라도 메소드의 파라미터와 똑같이 같은 형식으로 나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생성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객체를 생성할 때 저절로 호출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객체를 생성할 때 new하고 객체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생성 메소드가 한 번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생성 메소드에 파라미터가 있다면 그 파라미터의 값들은 객체를 생성하면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도 파라미터의 개수는 인수의 개수하고 똑같이 같아야 된다.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학습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지금 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대로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그랬죠? 안 해보면 몰라요. 여기 바꾸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계속 만들어 볼 거는 뭐냐면, 시계예요, 시계. 아날로그 시계를 뭐 만들어 보는데, 뭐 저절로 가는 시계는 나중에 이제 완성할 테고, 오늘 하고 내일 동안 만들 거는 시계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시계 그림을 그린 다음에, 분침하고 시침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을 알아와서 딱 현재 시각을 표현해주는 시계. 아날로그 시계를 한번 그려보자 하는 거고요. 그걸 목표로 이제 우리가 콘스트럭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여기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지워버려야 되겠지?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클락이라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안 만들었는데 이거 지워버리고 만들까? 처음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러려면 여기서도 지워버려야죠. 워크스페이스 여기도 클락 안에 지워버립니다. 깨끗이 없어졌고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클락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듈은 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클래스를 이제 클락을 그리니까 일종의 클락을 그리는 일종의 뷰 클래스, 뷰 역할을 하는 클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클락 라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뷰 클래스이긴 한데 지금 당장 오늘하고 내일은 이거 하나만 만들 거거든요. 클래스 하나만. 따라서 메인 메소드를 줄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메인 메소드를 그냥 부수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그 클래스 자체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는 메인 메소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MVC 아키텍처 기반에서 여러 가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작동을 할 때는 그때는 메인 메소드가 스타터 클래스, 시동 클래스가 메인 메소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오늘은 뷰 클래스만 만들 건데 이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메인 메소드가 필요하죠.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따라서 테스트용으로 메인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래스 만들 때도 이거를 그 테스트 자체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메인 메소드를 두고 시험을 한 다음에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지워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두겠습니다. 두고요.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아이고 패키지를 안 주. 왜 안 지웠을까 내가? 다시 이거는 놔두고요. 이걸 일단 만들면 안 없을 텐데 봅시다. 다시 만들면 어떨까 봅시다. 이름이 클락이 돼버렸죠, 그죠? 그냥 다시 할게요. 프로젝트 다시 만들고요. 클래스 만들고 아까 이걸 지워버려서 했는데 까먹었죠. 귀찮아요. 클락 라이터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메인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 메인 메소드는 테스트용이니까 테스트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클락 라이터 객체를 만들어야 테스트용으로 쓸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클락 라이터 객체가 만드니까 이 클락 라이터 객체가 뭔가를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 일을 이 클락 라이터의 콘스트럭터 메소드가 하게 만들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될 테고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클락 라이터라는 객체를 만들 테고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죠. 객체를 만들 테고 내가 여기다가 클락 라이터의 콘스트럭터 메소드를 만들어 두면 한번 객체를 만들 때 한 번 실행한다고 그랬죠. 생성 메소드는. 그러니까 생성 메소드가 저절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생성 메소드에다가 시계를 그리면 되겠네. 그렇죠? 그게 이제 작전입니다, 오늘.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저절로 생성이 되는데요. 사실 이전에 우리가 생성 메소드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문제가 없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생성 메소드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성 메소드가 있죠? 근데 이 코드가 다 비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사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도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이걸 생략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객체를 생성할 때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객체가 생성되면서 뭔가 일을 시키고 뭔가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 코드를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 코드를 만들면 객체가 생성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돼서 뭔가 일을 꾸미겠죠. 그죠? 이게 생성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성 메소드에다가 어떤 코드를 적어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싶은가 하면 일단 여기다 시계를 그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클락 라이터라는 클래스는 이제 시계의 판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릴까? 그림 그리는 거는 스윙 패키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스윙 패키지를 갖다가 쓰면 스윙 패키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창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스윙 패키지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그림을 넣을 프레임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림을 여기다 벽에다 걸려면 그림만 당장 여기다 붙이는 것도 뭐 괜찮겠죠 하겠지만 보통 프레임에 넣죠. 넣고 이제 벽에다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논리로 우리가 이 컴퓨터 화면에다가 뭘 그리고 싶은데 그걸 그리려면 일단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 안에다가 그림을 끼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창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창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스윙 패키지에 있어요.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프레임을 만들 건데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면 어떤 크기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가 기획을 해야 될 테니까 그 프레임을 여기다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300이고 세로가 400인 프레임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윈도우의 창의 끝에 맨 위에 보니까 클락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죠. 이건 이제 타이틀이에요. 이 프레임의 타이틀. 그것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의 크기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화면에서 크기를 재는 기준은 픽셀이에요, 픽셀. 요 밑에 PIXEL이라고 하죠. 픽셀은 뭔가 하면 화면에서 점 하나를 가리켜요. 우리 눈으로는 보기가 되게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점이 막 찍혀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해상도가 높을수록 그게 잘 안 보이지만 해상도가 낮은 화면을 보면 점이 보이죠? 그 하나가 픽셀이에요. 사각형. 그래서 그 픽셀 하나의 길이가 이제 이 화면에서 우리가 그 그림 할 때
그 크기를 재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00, 400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로가 300 픽셀, 세로가 400 픽셀 그 크기로 창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창을 만들려면 스윙 패키지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스윙 패키지를 구경을 가봐야 되겠네. 자, 우리가 창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일단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창에 타이틀을 달아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창의 크기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프레임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든 다음에는 화면에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화면에 보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근데 그 기능들이 여기 우리가 오늘 쓰려고 하는 기능들은 여기 나야 되는 거예요. 그 get content pane은 뭐냐면은 이제 프레임은 껍데기만 되니까 껍데기에 뒤에 판이 있어야 되죠. 그걸 뭐냐면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해요. 컨테이너 오브젝트예요. 마스크를 안 꼈네. 마스크 끼는 걸 워낙 싫어해서. 자, 컨테이너라고 그래요.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끼워주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프레임은 껍데기만 되니까 거기다 그림을 올려 놓으려면 그 뒤에 판때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컨테이너라고 해요.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어서 끼워 넣어야 될 거고, 받아와서 그 다음에 거기다 간판을 달아야 될 거고, 타이틀을. 그 다음에 프레임의 크기를 정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띄워서 우리가 화면에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런 기능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 준비되어 있는 클래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사용한다는 관계는 저번에 알았죠? 그 use어라는 관계는 뭐냐면, 내가 지금 클럽라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스윙 패키지를 사용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이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use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4개가 있다고요. 그걸 찾아봅시다. 어디 준비가 되어 있냐면 JFrame이라는 클래스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서 한번 찾아보죠. 자, 이게 자바 x.swing 패키지고요. 내려가 보면 패키지에서 준비된 클래스들이 엄청 많이 있죠? 이건 인터페이스는 아직 안 배웠지. 나중에 배울 거고, 이제 클래스들이 있죠? 그 중에 JFrame이라는 클래스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JFrame이라는 클래스가 여기 있네. 그죠? 그럼 이건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이 프레임이라는 클래스가 여기 java.awt라는 패키지에 있는데, 그걸 확장해서 스윙 패키지에 쓰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프레임에 있는 기능은 다 쓸 수 있으면서, 여기 뭔가 스윙 패키지 전용으로 쓰기 위한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해서, 이제 JFram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JFrame이라는 클래스를 가보면, 얘가 뭘 만들어 놨냐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컨테이너, 프레임에다 끼울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게 get content pane입니다. 내려가 보면 여기 get content pane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얘는 이제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주는 메소드예요. 부르기만 하면 돼. 그냥 프레임 오브젝트한테 부르면 얘가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었냐 하면 set title하고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JFrame이 있지 않고 아까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죠. 전에 가보면 JFrame은 프레임에서 가져온다고 했죠. 이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를 찾아가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서 찾아가면 되겠다. JFrame으로 가보면 JFrame에
바로 위에 프레임이라고 있죠? 그 말은 얘가 프레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아 오는 거예요. 이걸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J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이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을 몽땅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스윙 패키지에 쓰기 위해서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get content pane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 J프레임이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추가해서 쓰는 거고요. 스윙 패키지에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프레임이라는 더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이 있으니 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내가 모조리 갖다 상속받아 쓰겠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 set title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게 그 프레임 메뉴에 타이틀 적는 거죠. 그럼 그 기능을 찾아오면 되겠네요. 그죠? 프레임에 가보면 그 기능이 있어요. 프레임에 가보면 set title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set title 있죠? 이거는 내가 창을 만들 때 창 프레임, 윈도우 프레임의 맨 꼭대기에다가 어떤 제목을 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프레임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왔으니 J프레임 클래스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has a라는 게 있죠? 관계가. 아까 uses a하고는 다른 거예요. uses a는 그냥 가서 쓰는 거고요. 도구 하나 꺼내다 쓰는 거고요. 관계고요. 이 화살표는 has a 관계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프레임에 있는 모든 기능을 상속받는다. 그 말은 프레임에 있는 set title이라는 기능이 J프레임에도 있다는 거예요.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물려받는다는 얘기예요. 다 물려받는 거예요. 모조리.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는데 더 일반적인 게 있어요. 윈도우라는 클래스가 또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상위 클래스에 보면 그 바로 위에도 윈도우라고 있죠? 윈도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을 관리할 때, 만들고 관리할 때 쓰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클래스인데 그 윈도우에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메소드가 있으니까 그것도 갖다 물려받아 쓰는 거예요. 요걸 물려받죠. 그래서 여기 윈도우라는 클래스에 보면 set size, set visible이라는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갖다 쓰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속받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는 부모고 그 다음에는 조부모예요. 그 조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모조리 물려받고 유산으로 물려받고요. 쓰고 또 부모한테서 다 물려받아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상속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상속관계를 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사실 코드 재사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재사용하는 거예요. 상속 다 받아가지고 내가 재사용하면서 내가 더 필요한 기능을 또 추가해서 그냥 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드를 만들고 관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할 만한 기능들을 모조리 갖추고 있는데 그게 전부 이렇게 상속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 다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만들 때, 나는 이거 J프레임에서 내가 상속받아 쓸래라고 결정을 하면 사실상 J프레임은 프레임 기능도 갖고 있고, 윈도우 기능도 갖고 있고, 컨테이너 기능도 갖고 있고, 컴포넌트 기능도 갖고 있고, 오브젝트 기능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조리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내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줄줄이 이렇게 아주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쓰면은 그 위에 있는 거 쫙 이렇게 다 이 상속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봤더니 내가 필요한 기능이 하나는 J프레임에서 갖추고 있었고 스윙 패키지용으로, 다른 거는 하나는 프레임에서 상속받아 쓸 수 있다. 또 하나는 저기 윈도우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쓸 수 있다 하게 돼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조리 물려받았으니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이 네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쓰니까. 자, 그래서 써봅시다, 이제.
또 돌아가야 되네. 창을 하나 더 만드는 거 좋을 것 같네. 요거는 따로 하나 창을 만듭시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런 관계를 우리가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프레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프레임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한 대로 J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이름을 프레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는 프레임 오브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J 프레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면 J 프레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프레임한테 뭘 먼저 해야 되나? 타이틀 세팅하고요. 나오죠, 여기? 타이틀은 플락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프레임 사이즈 만들어야죠. 그 프레임한테 너 사이즈 설정해. 그러면 여기 사이즈 있죠? 가로 세로로 할 거니까 이걸로 하면 가로는 300, 세로는 400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만 설정해 놓으면 화면이 안 보여요. 그 화면에 보이게 해주세요 요청을 해야 됩니다. 프레임한테 화면에 보여주세요 하면 이게 set visible이라고요. set visible. visible을 이걸 true로 주시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나오네, 그죠? 떴죠? 빈 화면이 뜬 거예요. 확인하나? 이렇게 하니까 뜬 거예요. 그죠?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맥에서는 지금 이게 사실상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프로그램 실행 스레드라고 하는데, 실행 스레드와 지금 이 창이 돌아가는 스레드가 두 개가 별개예요. 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어디 나와 있냐면 보면 지금 요거는 에클립스죠? 요 옆에 이거는 요거예요. 요 창이에요. 그 창이 지금 두 개 떠 있잖아요. 그죠? 요거와 요거. 그쵸? 이 창을 지금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이 빈 창만 떠 있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창을 없애는 클로즈라는 버튼을 눌러버리면 창이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네? 클릭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가 창을 닫아버렸으니까. 그 창을 닫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프로세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스레드가. 그럼 어딘가에 지금 메모리에 이 스레드가 살아서 있는데 접근할 수도 없고 사용성이 전혀 없죠. 그럼 그만큼 공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닫았을 때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걸 해주면 돼요. 프레임한테 그냥 내가 그 클로스 버튼을 눌러서 닫아버리면 같이 사라져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꾸 이게 창을 띄울 때마다 그게 살아있어요. 다. 창은 화면에 안 보이는데 그 창을 실행하는 그 스레드는 메모리에 살아있다고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따라서 여기다가 뒤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 창을 내가 클로즈 버튼 눌러서 창을 지워버리면
알아서 같이 하산을 하신다 이거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실행을 하면 뜨고요. 여기 살아있죠? 아까까지 살아있네. 이거 지워야 돼요, 이렇게. 지금 거예요. 요거 지우면, 여기 있죠? 요 클로즈 하면 이번에는 없어졌죠? 그렇죠?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닫으면. 이게 필요하겠죠? 아니면 이게 없으면 창을 띄웠다가 창을 닫아도 아직 그 창을 작동하는 그 프로세스는, 스레드는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우는 게 좋고요.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뒤에다 붙여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창을 하나 띄웠고요. 지워야 돼. 여기 노트에 보면은 여기 익스텐스 패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 쓸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달려있네. 아직은 필요가 없는 건데 달려있는 거고요. 지우세요. 내가 고쳐주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창 띄우는 거는 해놨고요. 이제 또 뭘 해야 될까? 빔프레임 만드는 건 했고요. 여기까지 차단을 살리는 것도 했고. 이제 글을, 뭘 한 거야? 윈도우에다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이제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사실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요.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도형 그리는 것만 먼저 해요. 글 쓰는 거. 그게 먼저, 글 쓰는 거 먼저 해봅시다. 제일 쉬우니까. 글을 쓰려면 어느 위치에다 글을 써야 된다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되니 일단 그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위치를 어떻게 지정해 줄까?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X좌표, Y좌표 있죠? 그래서 가로는 X좌표고 세로는 Y좌표예요. 그렇게 위치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하면 어떤 지점이 나오겠죠? 근데 단위가 픽셀이니까 사실상 X좌표로 몇 픽셀, Y좌표로 몇 픽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 원점이 어디냐 하면 원점은 좌상단이에요. 저 왼쪽 끝. 저기가 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좌표가 00이라고 되어 있죠? 그 좌상단 끝이 원점이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글씨 써 있는 Time is Gold라는 이 글씨를 저 위치에다 쓰고 싶으면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좌표는 여기 지금 100하고 50으로 내가 잡았으면 X좌표로 X쪽으로 0에서부터 105 픽셀 그 다음에 Y축으로 아래로 50 픽셀 내려오는 그 지점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 되냐 하면 프린트를 하는 그 스트링의 좌상단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타임 왼쪽 끝 모서리 거기서부터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지정해 주냐? 어떻게 쓸까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주는 또 패키지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패키지 이름은 뭐냐면 AWT예요. 아니다, 스윙 패키지 있냐면 스윙 패키지에 있네요. 그죠? 스윙 패키지에 JPanel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단어 뜻 그대로 패널이라 하면 어떤 그림 그리는 그림판이죠. JPanel이라는 클래스에 그 패널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Panel로 한번 가볼까요? 뷰로 가서 여기는 인터페이스고 클래스 서머리로 가면 밑에 J 프레임이 있고 지나면 J 패널이 있네.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Jpanel is a generic lightweight contain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경량급 컨테이너구나. 컨테이너가 뭐냐? 그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상자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판이에요. 그림은 잊혀버리니까. 그 프레임에 판을 끼우면 판이야. 프레임에 판을 끼워야 판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J패널은 그 판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판을 만들 수도 있고요. 판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J패널을 쓸 텐데요. J패널을 쓰려면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온다기보다는 J패널에 있는 기능을 내가 가져다 쓰고 싶어요. 지금 여기 J프레임 같은 경우는 아까 이 그림을 보면 사용하는 거죠. 사용한다는 게 거기 기능이 있으니까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 불러서 쓰는 거야. 그 J프레임한테 내가 뭔가 J프레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J프레임 오브젝트한테 계속 J프레임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기능을 내가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주세요. 타이틀 달아주세요. 사이즈 설정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는 사용 관계라고요. 그런데 J패널은 뭐냐 하면 그림 그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내가 J패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클락 라이터는 패널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락 라이터 자체가 일종의 패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클락 라이터가 J패널한테서 상속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J패널 그 판때기 만들어서 판때기에다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네. 그거 그냥 상속받아서 내가 할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보면 J패널에서 해즈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J패널이라는 클래스가 스윙 패키지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내가 J패널에 있는 기능을 모조리 상속받아서 내 클락 라이터를 만들 때 쓰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상속관계를 표시해야 돼요. 그 상속관계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다가 표시합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 때 나는 누구로부터 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모조리 물려받아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쓰겠다. 내가 존재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여기다가 extens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J패널 클래스가 스윙 패키지에 준비가 되어 있는 J패널 클래스를 내가 모조리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얘기하지 않아도 J패널에 있는 J패널 클래스에 있는 코드가 내 안으로 모조리 들어온 거라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내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야 그냥. 여기 언급하지 않아도 J패널 클래스에 있는 코드는 나한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설계도요. 이게 설계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클락 라이터를 만들 때 잘 찾아봤더니 스윙 패키지에 J패널 클래스가 있어요. 그거 그냥 갖다 쓸래. 그래서 익스텐즈 한다는 거죠. 상속받겠다는 얘기예요. 익스텐즈는 우리말로 할 때는 얘를 상속받아서 내 나름대로 좀 뭔가 보태서 고쳐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 이게 부모 클래스죠. 이거는 자식 클래스예요. 그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상속세 안 냅니다. 다 내 거고요. 대신에 내 거가 됐으니 내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고치는 건 다 내 거고 고치는 거는 또 고친 거는 내 거예요.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럼 J패널에 뭐가 있길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건 사실 J패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J패널도 누구한테 상속받았냐 하면 J컴포넌트라는 클래스한테 상속받은 거예요. J컴포넌트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창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림만 그려주는 게 아니고요. 창은 보통 닫았다 띄웠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윈도우 쓸 때 창 띄웠다가 또 치웠다가 옆 화면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나타나게 하게 되면 창이 항상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창이 또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 창은 안 보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활성화 시키면 다시 보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창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는데 항상 보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막 창들이 겹쳐 보여서 우리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창에는 창이 활성화될 때마다 저절로 그 창에 있는 그 내용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한테 화면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J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이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는 지가 알아서 있다가 창이 활성화가 되면 한 번 실행해요. 또 가만히 있다가 창이 활성화가 되면 또 한 번씩 저절로 실행되는 거예요. 편하죠. 그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려고 해봐 얼마나 복잡하겠어. 이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갖다 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J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또 상속받아 쓰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 쓰면 되죠. 근데 나는 이제 시계를 그릴 거니까 그러면 페인트 컴포넌트를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린 내 창에 들어있는 내 패널에서 그린 그림을 한번 활성화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내가 상속받아가지고 쓰되 어떤 것들을 활성화될 때마다 그릴 건지 하는 거는 내가 정해주면 되죠? 그럼 페인트 컴포넌트가 하는 일은 창이 활성화될 때마다 창의 패널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기능만 받아다가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만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를 그 안에 바디 몸체를 코드를 정해서 써두면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두 단계로 상속받아서 할아버지한테 상속받아가지고 내가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상속받은 메소드를요.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 그죠? 요걸 상속받아 오는 거예요. 요거 정리해도 괜찮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제가 J 패널에서 상속받아 오죠? J 패널은 J 컴포넌트에서 상속받아 와요. J 컴포넌트가 이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상속받아 와서 쓰니, 이 메소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내가 만든 윈도우 프레임이 활성화될 때마다 패널의 그림을 내가 여기서 정리해 준 그림, 여기서 그리려고 하는 그림을 윈도우스가 새로 활성될 때마다 한 번씩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화면에 보일 테니까. 그쵸? 이걸 뭐 최소화라고 하나? 잠깐 이렇게 옆에다 치워두면 창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다시 활성화해서 다시 키우면 그게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면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이 페인트 컴포넌트가 저절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은 J 컴포넌트에서 상속받아서 J 패널에서 상속받아서 온 거고요. 이거 만들어주기만 하면 이제 창이 활성화될 때마다 페인트 컴포넌트를 한 번씩 실행해 줄 테니까 여기는 뭘 만들어줘야 되냐 하면 그림 그리는 걸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글을 쓰는 거니까 여기다 글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는 파라메타가 하나 있네요. 근데 그 파라메타는 G인데 G의 타입이 그래픽스네. 그래픽스가 뭘까? 그래픽스죠 뭐. 저 그래픽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그래픽스라는 클래스는 어디 있냐면 java.awt라는 패키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림을 이걸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J 컴포넌트 클래스에서 페인트 컴포넌트를 물려받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페인트 컴포넌트에다가 내가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패널에다가 그릴 그림만 잘 이걸로 구현해 두면
그 그림이 창을 활성화시킬 때마다 똑같은 그림이 계속 이 메소드가 한번 실행되면서 그려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소드 더 씌우기라고 그래요. 메소드 오버라이딩. 왜냐하면 저기 할아버지 클래스에 페인트 컴포넌트가 정의되어 있죠. 여기도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갖다 쓰는데 얘도 물려받고 걔도 물려받았어요. 클락브라이트로 물려받았죠. 근데 사실상 여기 있는 코드가 아니고 껍데기만 받아왔지 이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내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덮어 씌운 거야. 할아버지한테서 페인트 컴포넌트의 메소드 이름만 달랑 빌려와서 물려받아가지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내용 코드는 내 코드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는 일은 다르지. 그죠? 그래서 이걸 오버라이드라고 해요. 이름만 빌려오고 나머지는 내용은 그냥 다 더 씌운다는 거죠.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오버로딩하고는 다르죠? 오버로딩은 메소드 이름 두 개가 다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버라이딩은 아예 기존에 물려받은 건 다 무시해버리고 내 거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씌우기라고 이름 붙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픽스로 얘기를 하면 자, java.awt라는 패키지가 또 있는데 그 패키지 안에는 이제 그래픽스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픽스 그리는 이름 그대로 그림 그리는 클래스. 이것도 또 가봐야지. 자, 여기를 가보면 java.awt 이리로 가야 되나? 자, 여기 있죠? java.awt 패키지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찾고 있는 게 그래픽스죠? 클래스 서머리 내려갔더니 여기 엄청 많이 있죠? 그래픽스 G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필요한 도구들이 다 총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픽스 오브젝트는 뭐냐면 일종의 펜이야. 펜이에요. 그러니까 펜이 하나 있는데 그래픽스 오브젝트는 펜이에요. 펜인데 그 안에 메뉴들이 다 있어. 뭐 펜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그림은 어떤 식으로 굵게 그릴지 얇게 그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픽스 오브젝트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기서 쓸 거는 뭐가 있었냐 하면 set 컬러 색깔 설정하는 것, draw string. 지금 이제 우리가 글씨를 써야 되니까 글씨를 요 위치에다 써주세요. 위드 사이트를 왜 붙이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 그래픽스에 메소드를 찾아볼까요? 조금 전에 set 컬러가 있었죠? 메소드 보면 set 컬러 여기 있네. 그죠? 어떤 색깔 오브젝트를 주면, 컬러 오브젝트를 주면 그 펜의, 그래픽스 펜의 색깔을 그 색깔로 세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트링을 그려야 되니까 그 set 스트링이었죠? draw 스트링이었나? draw 스트링이네. draw 스트링 찾아봅시다. draw 여기 있네, 그죠? 근데 여기 내가 잘못 적었네. draw 스트링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쓸 스트링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는 X좌표, Y좌표를 주면 되죠. 이 버그예요. 버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지 바로.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냥 안 고쳤나 봐요. 그죠? 이거 고치면 되고요. 그건 여기서 알 수 있었지 우리가. 찾아봤더니 여기 있잖아요. draw 스트링은 스트링과 이걸 받아서 한다.
이거 그대로 이제 코딩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 자 스트링을 만드는데 아까 그림을 봤더니 파란색이죠? 그럼 파란색으로 세팅해야 되겠네? 자, 파란색은 어디 있냐 하면 이 컬러라는 클래스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사용 관계예요. 컬러라는 클래스가 또 있습니다. 가볼까요? 바로 전으로 가서 컬러 클래스 찾아봅시다. AWT 패키지예요. 여기 있네, 컬러. 이 컬러는 색깔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색깔을 다 만들 수 있어. 세상에 존재하는 색깔은 모조리다. 근데 일단 지정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많이 쓰는 색깔들, 뭐 블랙, 블루, 샤이언, 다크 그레이, 그레이, 그린, 라이트 그레이, 머젠타, 오렌지, 핑크, 레드, 화이트, 옐로우. 이 정도는 그냥 미리 정해놓은 상수들이고요. 색깔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색깔을 어떻게 만들어요? RGB라고 그러죠?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깔을 잘 농도를 조합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컬러 오브젝트를 만들 때 RGB 값을 주는 거예요. 그냥 주면 그 값에 맞는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어쨌든 색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컬러는 그 색깔들을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니까 여기에서 셋 컬러 할 때 컬러를 주면 되죠? 그 컬러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색깔에 맞게 그 펜이 색깔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 그 펜을 가지고 스트링을 쓰면 되겠죠. 그리면 되겠죠. 쉬워요. 자, 그럼 펜이 인수로 주어졌으니까 펜한테 컬러 세트해라. 여기 있죠? 자, 그럼 컬러는 뭐로 할까요? 아까 블루였으니까. 컬러도 이것도 스태틱 상수예요. 컬러한테 블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펜의 색깔은 파란 색깔로 세팅했고요. 쓰기만 하면 되죠? G, draw, string. 아마 이 중에 요거를 선택하죠. 그럼 처음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Time is gold.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아까 뭐라고 했어? 105, 50이었나? 잊어버렸어요. 105, 50이 맞죠? 105, 50. 그쵸? 요 위치에 이제 딱 프린트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페인트 컴포넌트 완성했으니 이제 실행하면 보여줘야 되겠죠? 되게 느리네.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뭘 잘못했을까요? 패널을 띄우질 않았네. 이걸 빼먹었어요. 아까 그 프레임에서 패널을 그림은 그렸는데 그 패널을 프레임에다가 장착을 시켜야 돼요. 그 작업이 어디 있냐면 아까 여기 기획한 데서 get content pane 있죠. 이 get content pane을 JFrame한테 요청하면 컨테이너를 하나 줘요. 그럼 그 컨테이너에다가 끼워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누구를? 나를. 왜냐하면 이 클락라이트 자체가 패널이잖아요. 그죠? 패널이 가면 그림 그리는 패널이에요. 그림 그리는 패널. 내 자체가 패널이라고. 그림 그리는 패널. 지금 내가 클락라이트가 패널이에요. 물려받았잖아, 할아버지한테서. 그쵸? 패널인데, 프레임을 지금 여기 패널을 만들려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려니 프레임이 필요해가지고 프레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프레임에 클락 이름 치고 사이즈 설정하고 다 했죠? 보여주기까지 하고. 근데 이제 패널에다 그림을 그리면 패널을 끼우는 컨테이너가 있어야 돼요. 이 컨테이너를 프레임에다 뒤에 설치를 하고 그 컨테이너에다가 패널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 패널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죠? 내가 제 패널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레임한테 프레임 C 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뭐 아까 컨테이너 만들어 주는 게 get content pane이었나? 그쵸? get 아니네. get content pane 맞네. 맞죠? 왜 안 나타나지? 여기 있네요. 그죠? get content pane을 요청을 하면 컨테이너를 하나 준다고요. 그럼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컨테이너한테 뭘 끼워야 돼? 나를 끼워야 돼요. 나를. 그래서 요청을 끼워달라는 요청은 어떻게 하냐? 이게 컨테이너잖아. 그죠? 끼워달라는 요청은 컨테이너 클래스에 가면 자기를 끼워달라는 게 add라는 게 있어요. add.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뭘 끼워달라는 거죠? 누구를? 나를 끼워야 돼. this. 그래서 우리가 this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this는 항상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클라브라이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패널이야, 패널. 내가 지금 클라브라이터를 그릴 텐데 그런 클라브라이터는 패널 이름을 가진 패널을 내가 그리는데 내 패널을 컨테이너에다가 끼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만든 다음에 프레임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요청해가지고 그 컨테이너에 나를 끼워 넣었어요. 그럼 이제 보여줄 준비 다 된 거야. 그럼 그림 뭐 그릴지는 다 알았으니까 실행시키면 이번에는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정한 위치에 딱 프린트가 됐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림만 그리면 돼요. 자, 도형은 어떻게 그릴까? 글씨 해봤고요. 이것도 해봤고. 글쓰기 됐고요. 여긴 틀린 거 없죠? 자, 이번에는 한번 이런 사각형을 그려봅시다. 자, 이거 사각형 모양인데 이제 기억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250, 300이니까 300, 400이니까 이게 사실 시계를 그리기 위해서 기억한 건데 사각형을 일단 먼저 그려봤어요. 그 양쪽에 25픽셀씩 사이를 두고 하면 300에서 25, 50 빼면 250이 남죠? 그러면 일단 자리를 250, 250을 정사각형을 만들면 적당한 위치, 이런 위치에 쓰면 되겠다 싶어서 위에 100픽셀 비워두고 그 다음에 25씩 띄워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런 도형을 그릴 때는 도형의 위치 좌표를 보통 어디를 설정하냐면 좌상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정사각형의 좌상단의 좌표가 뭐죠? 25, 100이지. X 좌표로 25, Y 좌표 100이에요. 오른쪽으로 25만큼, 아래로 100만큼. 그게 이제 이 사각형이 위치할 좌상단 좌표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코드를 보면, 자, 이번에는 보니까 이 하늘색으로 메꿔져 있죠, 사각형이. 그래서 펜 색깔을 하늘색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컬러를 바꾸고요, 샤이안으로.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는 메소드는 fill rect입니다. rect는 사각형을 그리라는 뜻이고요. fill은 그려가지고 그 안에 그 색깔로 다 칠하라는 얘기예요. 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좌표는 25고 Y좌표는 100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각형의 왼쪽 상단 꼭지점을 지정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 크기를 재봤더니 X 250, 250 이런 크기를 세팅하면 그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해보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이거 창막 띄어 있지? 닫으면 돼요, 다. 닫으면 다 없어집니다. 여기 보면 남아있죠. 지우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글씨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set color 이번에는 컬러를 샤이안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는 fill 채운다는 거죠. rect 이걸로 채우고 x좌표는 또 까먹었다. 25 y좌표는 100 크기는 250씩 변은 이렇게 고치면 이번에는 이제 창을 띄워오면 이제 글씨도 쓰고 거기다 밑에 사각형까지 만들어서 채우겠죠. 네, 이렇게 됐죠. 해보세요. 됩니다. 원이나 타원도 그릴 수 있어요. 일단 아까 fill rect를 봤으니까 fill 안 하고 그냥 draw rect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사각형 테두리만 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et color를 블루로 바꾼 다음에 draw rect를 하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테두리만 그리겠죠? 뭐 이렇게 draw rect를 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고요. 이것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원이나 타원은 뭐로 그리냐면 이 fill over이라는 또는 draw over이라는 메소드로 원을 그려요. over는 타원이라는 뜻이죠. 타원은 이 가로지름과 세로지름이 다른 게 타원이고요. 가로지름과 세로지름이 같으면 그게 원이죠. 그래서 똑같은 draw over이나 또는 fill over 메소드를 가지고 원이나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시계를 그리려고 하니까 원을 그려야 되고요. 그래서 원을 그리고 색깔은 라이트 그레이로 세팅한 다음에 이제 원을 그리는데 이 원 그릴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원의 위치는 어떻게 지정해 주냐는 거예요. 사각형인 경우에는 왼쪽 상단 꼭지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원은 좀 특이합니다. 원이 들어가는 그 지역을 다 포함하는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왼쪽 상단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하고 똑같이 사각형 그릴 때하고 똑같이 25, 100 좌표에다가 원을 그려달라고 하면 원은 여기다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사각형을 일부러 그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원을 그리는 게 목표인데 원을 그린 원의 위치를 지정할 때 그 원을 포함하고 있는 사각형의 왼쪽 상단 좌표 그게 원의 위치라는 거죠. 저 위치를 잡아주면 여기 보면 25, 15로 위치를 잡았죠? 원을 그릴 때 잡아주면 그거 위치에서 이 크기만큼의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린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해보면 그렇죠? 사각형 그리고요. 그 다음에 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죠. 자, 요 그리는 까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각형은 시계 그릴 때 필요 없으니까 사각형은 지워버립니다. 지우고 그럼 이만큼 지워버리면 되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려졌죠? 원판이 그려져 있죠? 해보세요. 자, 이제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는 시침하고 분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어떻게 그리면 될까?
멋진 시침 분침 모양을 그리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까지 하려면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이 그래픽스 패키지만 갖고 안 돼요. 여기 보면 여기 AWT 패키지에 가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주 심플한 이 그래픽스예요. 그래픽스 여기 있죠? 그래픽스인데 밑에 보니까 그래픽스 2D가 있죠. 2차원 그래픽스. 어디 가면 3D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어디 있을까요? 3D도 있고요. 굉장히 아주 재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그래픽스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시계 바늘을 멋지게 그리고 싶으면 이 2D나 또 다른 데 있는 기능을 이용하면 되고요. 보니까 그래픽스에는 이 재밌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늘을 뭐로 그리려고 하다가 가장 간단한 건 선으로 그냥 그리는 거야. 선의 두께도 조절이 안 돼요. 이 그래픽스는. 몰라,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보세요. 있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선을 그려보자. 선을 그리는 방법만 알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든 더 좋은 시침이나 분침을 만드는 거는 더 모양이 좋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디자인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선을 그려보자. 선을 어떻게 그릴까? 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선을 그리는데 우리가 시침이나 분침을 그리려면 선을 중심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선 그리는 건 쉬워요. 여기 보면 드로우 라인하고 150, 225, 150, 225 원의 중심이에요. 거기서부터 만약에 내가 직선으로 위로 저 원의 끝까지 선을 그린다고 하면 그 좌표는 150, 이게 150이죠? 150에 100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드로우 라인하고 150, 225부터 150, 100 좌표까지 선을 그려라 하면 선을 그려요. 그쵸? 선 그리는 건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그립니다. 시침 분침 그리는 건 좀 이따 하고, 일단 이렇게 하면 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빨간색으로 선을 그리는 것. 선 여기 코드가 있으니까. 자, 빨간색으로 선 그리는 것.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그러면 펜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꾼 다음에 선 그려라. 선 그렸네, 그죠? 이렇게 이제 선 그린 것도 알았으니 이제는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죠? 자, 시계를 어떻게 만들까? 선을 지금 어떻게 그리고 싶냐 하면, 야, 여기 지금 X1, Y1이 이제 원의 중심이고요. 보통 시침이 됐건 분침이 됐건 간에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서 선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항상 선의 시작점이 원의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은 이제 바깥으로 향해야죠. 그 해당하는 거 가르치는 대로 선 바깥으로 향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할까? 여기 삼각함수가 등장하죠.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배운 지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어서 대학교 다닐 때 배웠죠. 잊어버려가지고 수학의 정석 우리 아들 아이가 보는 걸 찾아가지고 다시 봤어요. 봤더니 공식이 있더라고. 어떻게 구해요? 각도를 예를 들어서 이 삼각함수에서 그림을 내가 선을 바깥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각도를 요 지점까지 그리고 싶은 경우에 그러면 요 좌표를 어떻게 결정할까? 예를 들어서 각도를 안다고 가정하면 이 좌표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삼각함수죠? 삼각 직각삼각형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어떤 선이든 간에 내가 각도만 알면 요 시작한 지점과 요까지 선이 간다면 요 각도만 알면 요 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선을 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메시 하게 되면 그 시침이 가리키는 각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침을 그리기 위해서는 시침을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 그 좌표를 결정해야지 선을 그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각도만 줬을 때 각도를 가지고 그 좌표를 구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거는 참고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지. 공식이 바로 여기 있어요. x좌표는 각도의 (6분의) 파이. 아니, 이 각도가 6분의 파이일 때 6분의 파이가 뭐예요? 파이가 뭐지? 반지름이 1일 때 반원의 길이가 파이예요. 그러면 원둘레는 반지름이 1일 때 둘레는 얼마가 되겠어요? 2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일 때 원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는 요거의 길이라고요. 따라서 여기 코사인을 할 때 이게 이제 원주율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속도를 표현할 때 이만큼이 파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에 6등분을 하면 6분의 파이겠죠? 그리고 각도가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각도가 6분의 파이만큼 내려왔을 때 그 말은 이 반원의 6분의 1이라는 반원의 길이의 6분의 1만큼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의 x좌표 y좌표는 6분의 파이 얘 코사인 6분의 파이고 y좌표는 사인 6분의 파이예요. 이건 쉬운 거예요. 그럼 각도만 주면 되는데 파이 값은 매스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스는 코사인 사인 함수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부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거는 뭐냐 하면 파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파이 값만 알면 그 파이 값을 가지고 코사인 사인을 계산을 하면 그게 x좌표, y좌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반원의 6분의 1만큼 각도가 내려왔을 때 그때 요 침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원주까지 선을 긋고 싶은데 그 원주 끝이자 여기 요 지점의 좌표가 뭐냐라는 거 구할 때 그 좌표 x2, y2가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요걸로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요게 125니까 여기다 125를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 값이 있죠. x1, y1이 그것도 더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1, x2, y2 좌표를 요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요 식을 적용시키면 이제 우리가 시침이나 분침을 그릴 때 각도만 주어지면 파이로 각도만 주어지면 사인, 코사인 가지고 x좌표, y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봐서 알듯이 시작 점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그래서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파이가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 각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 1이 넘어가겠죠? 2까지 넘어가면 2파이. 그 0이 여기였네요. 0도가. 0도, 몇 번씩 도?
근데 민식보다 연구하고 똑같아요.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예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에 들어가는 값은 파이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이 값이. 자, 네, 이 공식을 활용하면 되고요. 시간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침 분침을 구할 준비가 그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계판을 그려보자. 시계판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침하고 분침을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시 몇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시간을 몇 시 몇 분인지 아는 건 쉽죠? 물어보면 되죠? 로컬 타임한테. 로컬 타임한테 물어봐서 지금 시각을 가져온 다음에 시분을 알아온 다음에 그 시침 부침이 위치해야 될 각도를 파이로 계산해서 아까 공식 이용하면 바로 위치 나오죠? 쉬워요. 자, 그걸 한번 그려보자. 여기까지는 금방 한 코드고요. 여기까지 했죠? 여기도 선을 이제 일단 지금 그릴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을 알아온 다음에 시침 분침을 그리면 되는 거죠. 이걸 오늘 해야 되나 내일 해야 되나? 잠깐만요. 인도가 어째 했고 자 이제 판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리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필드 변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필드 변수가 뭐냐? 전에 우리가 객체가 뭘 갖고 있냐고 얘기할 때 하나는 상태, 하나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능은 메소드라고 구현할 수 있어요. 메소드로 지금까지 많이 구현해봤죠? 상태는 어떻게 나타내나? 그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변수가 필드 변수예요. 지금까지 배운 변수는 전부 필드 변수하고는 상대적으로 지역 변수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쓴 변수는 전부 지역 변수예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할 변수, 필드 변수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게 돼서 그냥 일반 변수와는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 그것만 알아보고 오늘 끝냅니다. 필드 변수가 뭐냐? 필드 변수는 일단 객체의 개념부터 생각하다 보면 객체는 메모리에 존재하는 실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객체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객체를 쓸 때는 주소, 메모리가 살고 있는 주소가 있으니까 변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나중에 쓰려면 어쨌든 그 주소 가지고 객체를 식별해요. 그리고 객체가 살고 있는. 근데 객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필드하고 일단 메소드라고 했죠. 메소드는 객체가 수행 가능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호출하면 메시지 호출로 메소드를 실행하면 메소드로 기능은 이제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요. 필드 변수는 뭐냐 하면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예요. 영원히 갖고 있어요. 객체가 생겨나면서 필드 변수 값을 갖게 될 거고 그 필드 변수 값은 영원히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필드 변수 값은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필드 변수는 내부적으로만 공유가 되고 사용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필드 변수를 직접 노출하진 않아요.
이거는 일종의 보안 때문인데요. 내가 하나의 객체라고 가져간다면 내가 지금 있는 상태는 내가 다 가지지. 내가 가만히 남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남이 내 상태를 막 꼬셔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필드 변수는 항상 바깥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필드 변수 앞에는 항상 앞에 퍼블릭 대신에 프라이빗이라고 써야 됩니다. 필드 변수는 밖에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누군가 당신의 상태, 그러니까 필드 변수 값을 알고 싶으면 외부에서 그거는 메소드로 요청해서 알려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메소드로 구현해서 그 메소드를 통해서 필드 변수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필드 변수고요. 그 다음에 필드 변수는 일반 변수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반드시 초기값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아니면은 그 변수의 값이 뭐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용으로 설정을 안 해줘요. 초기값으로.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당연히 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객체 필드 변수는 초기값이 저절로 설정이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초기값이 저절로 된다. 인트 타입은 0이고요. 뭐 더블 타입은 0.0이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은 false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객체들, 오브젝트들은 전부 널로 세팅이 돼요. 널이 뭐냐 하면 주소가 없는 경우가 널이에요. 모든 객체는 값이 주소잖아요. 그죠? 주소라고 했죠? 근데 아직 객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 메모리에서 자리를 못 잡은 없는 객체잖아요. 그죠? 그 주소가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왜 주소가 있겠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널로 하는 겁니다. 널. 비인 주소라는 얘기예요. 주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값으로 타입에 따라서 필드 변수를 선언하면 저절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사례를 하나 볼 텐데 조금 전에 만든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시계판 만든 거죠. 그런데 이걸 잘 관찰을 해보면 이 프로그램 잘 관찰해 봅시다. 프레임 사이즈를 300, 400으로 했죠. 그 다음에 글씨는 뭐 저기다 썼다가 150으로 썼다고 하고 시계판 크기를 250, 250으로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양쪽 이 프레임하고 시계 왼쪽 오른편의 간격을 25 픽셀 정도로 뒀고요. 그렇죠? 저는 적당히 위치시킨 거죠. 근데 이런 값들은 다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유연성이 없죠. 내가 시계판을 키우고 싶으면 프레임 사이즈도 키워야 되고 또 시계판의 크기도 또 거기에 맞게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사이즈를 정할 때 어떤 기준값을 정해놓고 기준값하고 비례적으로 이 프레임 사이즈나 원판 사이즈나 그런 사이즈가 좀 변하도록 그렇게 설정하고 싶으면 시계 이 클락 라이터 오브젝트 자체가 자기의 기본 크기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려면 필드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필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프레임하고 시계판의 크기를 기본 설정 사이즈 값으로 주고 여기서 모든 값들 프레임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시계판의 사이즈를 그 필드 변수가 기억하고 있는 그 값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두면 내가 시계판의 크기를 키우고 싶으면 그 사이즈 값만 바꾸면 거기에 비례해서 줄이고 싶으면 그 사이즈 값에 비례해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필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 필드 변수를 보면 직접 쓰는 게 낫겠다.
자, 필드 변수는 메소드 바깥에다 선언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필드 변수는 무조건 앞에 퍼블릭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프라이빗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보안 문제예요. 내 상태를 남한테 직접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외부에서 맘대로 이 객체의 상태를 맘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못 고치게 해야 돼요.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히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내 값을 고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보안 문제예요. 자, 그래서 사이즈를 정할 수 있으니까 int 사이즈.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필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사이즈라는 이름의 필드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기 값은 저절로 정해진다고 했죠? 0으로 세팅되겠죠? 그러면 자, 그럼 사이즈가 기준이 있으니 그럼 사이즈를 누가 정해줄까? 사이즈를 누가 정해줘요? 누가 정해줘야 될 것 같아? 이 클락 라이터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해줘야 되겠죠? 나는 사이즈를 내가 300으로 하려 하면 300이라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전달해 줘? 언제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객체 만들 때. 그쵸? 그럼 객체 만들 때 어떻게 전달해 주지? 생성 메소드가 있잖아. 그쵸? 생성 메소드한테 전달해 주면 돼요. 왜냐면 생성 메소드가 객체 만들 때 한번 실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성 메소드에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여기서 주면 되겠네. 그죠? 여기서 int하고 s라고 하고요. 일단 그러면 객체 만들 때 전달해 주겠죠? 그럼 지금 요거는 250 우리가 원했으니까 객체 만들 때 사이즈는 250 해주세요.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게 생성 메소드로 전달이 돼서 S값이 되겠죠? 전달 받으면 이 값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필드 변수 값을 세팅을 해줘야지. 그쵸? 그럼 이때 받자 말자. 자, 필드 변수 사이즈 값은 S다. 정해주면 이제 자기 상태가 세팅이 되는 거지. 그쵸? 내 시계 크기에 이제 기본 사이즈는 200인 거예요. 250인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얘는 250을 바꿔주면 되겠네. 얘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둘까요? 그냥 두지 뭐. 그죠? 그럼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프레임 사이즈도 변해야 되겠네. 프레임 사이즈는 250에서 양쪽에 아까 25 정도 여유를 뒀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사이즈에다가 25씩 여유를 주려면 25를 더하면 될 거고 50을 더하면 될 거고 그죠? 그 왼쪽 오른쪽 25씩 공간을 두는 거고요. 아래 위도 한 100 정도 줬죠? 150. 이것도 사이즈에다가 한 150 정도 이렇게 두고요.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뭐 디자인 하는 사람이 알아서 어떤 위치에 둘 건지 하는 건 하면 되고요. 그쵸? 나머지 잘 조정하면 됩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이즈 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사이즈 값에 따라서 이제 창 크기가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크기가 변동하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유연하죠? 이 클락 라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클락 라이터의 규모를,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갈게. 여기서 이 사이즈 값은 한번 지정이 되면 안 바뀝니다. 바뀌면 곤란하죠? 사실상. 그쵸? 물론 바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프라이빗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접근 불가능하고요. 누가 바꿀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떤 메소드도 사이즈 값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못 고칠 거예요. 하지만 누가 알아요? 누가 이 코드를 해킹해가지고 들어와서 사이즈 값을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정이 되면 영원히 안 바뀌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파이널 변수예요. 여기다가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적어두면 이 변수는 한번 딱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죽어도 못 바꿔요. 그래서 파이널 변수는 보통 이게 상수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문자로 쓰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코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문자로 다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상수구나 하고 바꿀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바꿔주지도 않지만 사이즈 변수 값을 변경시키려고 시도하면 컴파일러가 막아요.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막는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바꿔주면 아이고. 네, 이게 파이널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도 그러면 이것도 좀 의미가 구체적으로 사이즈 이렇게 써도 되겠네.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구별하기 때문에 대문자 변수 사이즈나 소문자 변수 사이즈는 다른 변수예요. 네, 이게 필드 변수입니다. 필드 변수 개념 알겠죠? 그렇죠? 필드 변수 개념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 값을 기억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상태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 즉 지금 여기 파이널 변수 같이 이 사이즈의 상태는 이걸 한번 설정이 되면 영원히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변수는 상태를 갖고 있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상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일반 필드 변수죠. 파이널 변수가 아니고. 네. 실행하면 똑같이 이로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결과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바닥에 남긴 했지만 그럼 변수는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변수가 사용되는 구역이 있어요. 필드 변수는 사용 구역이 클래스 전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이즈가 위에 필드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이즈가 사용될 수 있는 구간은 전체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파라메타로 들어온 사이즈는 이거는 아니 이건 아까 이제 내가 설명한 거죠. 이 객체 생성할 때 250을 인수로 전달하면 그게 사이즈에 전달이 돼서 사이즈 변수가 필드 변수를 설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널 변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하고 필드 변수의 차이는 여기 설명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하는 게 낫겠다. 네,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네, 다음 시간에 내일 다시 필드 변수 얘기 마지막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반을 그려보겠습니다.